제가 탈북을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나서부터였죠. 3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 해킹 작전이 성공한 그날 밤, 저는 평양의 한 비밀 건물 지하 3층에 있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그곳에서 저는 우연히 보면 안 될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렸고 등골이 서늘해졌죠. 화면에 띄워진 내용은 제가 지금껏 믿어왔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당시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정찰 총국 산하 180부대에 배치된 엘리트 해커였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하루 16시간씩 키보드를 두드렸죠. 그런데 그날 본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작업의 진짜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다음 타겟 리스트에 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이곳에 더 있다가는 제가 걷잡을 수 없는 일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을요. 그날 밤부터 저는 또 다른 해킹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보위부의 감시망을 뚫고 탈출 경로를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북한 사이버 부대의 실체화한 여성 해커가 우연히 발견한 그 비밀, 그리고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나선 8개월간의 여정을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최신 영상 바로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간과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2년 3월 평양 만경대 구역의 한 건물.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7층짜리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지만 이곳은 북한 정찰 총국 산하 180부대가 운영하는 비밀 사이버 전쟁 기지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이곳 지하 3층으로 출근했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이 공간에는 창문 하나 없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작업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20명 남짓한 해커들이 각자의 책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대화는 최소화되어 있었어요. 모든 작업은 김대좌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고 우리는 철저히 보안 규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이곳에 배치되었습니다. 당시 26살이었죠. 부대 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핵심 작전팀에 소속되었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이 제 주요 임무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조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외화벌이 사업이라는 설명만 들었을 뿐이었죠. 매달 실적이 집계되었고 성과가 좋으면 포상휴가와 특별 배급이 주어졌습니다. 반면에 실적이 낮으면 자아 비판을 해야 했고 심한 경우 지방으로 재배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경쟁적으로 일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셨고 오빠도 제 직업을 부러워했죠. 평양에서도 선택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같이 출근해서 일본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해킹 작전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어요. 먼저 피싱 메일로 내부 직원의 계정을 탈취하고 그 계정을 통해 시스템 깊숙이 침투하는 방식이었죠. 보통 한 건의 작전이 완료되기까지 석 달에서 6달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 작전은 특히 규모가 컸어요. 목표 금액이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이었으니까요. 김 대자는 이번 작전이 성공하면 모두에게 특별 보너스가 지급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팀원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죠.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붙어 있었고 잠도 작업실 옆 침실에서 서너 시간씩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석 달간 준비한 끝에 마침내 작전 실행일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 3월 23일 밤 11시 최종 해킹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암호화된 코드들이 흘러갔죠. 거래소의 하월렛에서 콜드월렛으로 다시 우리가 준비한 익명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긴장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리고 새벽 3시 47분 작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총 31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확보했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조용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김 대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비트코인을 여러 지갑으로 분산시키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추적을 피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최선희가 갑자기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선희는 저와 같은 대학 출신으로 부대에서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던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선희가 급하게 나가면서 자기 컴퓨터 화면을 끄지 않았죠. 보안 규정상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화면을 잠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어요. 선희의 모니터에는 내부 문서 하나가 열려 있었는데 파일명이 최종 배분 계획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죠. 우리가 해킹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으니까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김 대자는 상부에 보고하느라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선희의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서에는 해킹 수익금의 배분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85%는 당 중앙의 39호실로, 10%는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3%는 부대 운영비로, 그리고 나머지 2%만이 대외 무역에 사용된다고 적혀 있었죠. 그것도 모자라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타겟 리스트였어요. 거기엔 국제병원 기금, 재난구호단체, 심지어 어린이 암치료 연구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해킹한 돈이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쓰인다고 믿었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더 끔찍한 건 다음 작전에서 선량한 사람들의 구호 자금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계획이었죠.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제 모니터를 응시하는 척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머릿속은 방금 본 내용으로 가득 찼죠.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작전이 성공한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특별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김 대자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공로를 치하했고 각자에게 특별 배급표를 나눠줬죠. 쌀 30kg, 소고기 10kg, 돼지고기 5kg, 식용유 5리터, 그리고 일본산 위스키 2병, 스위서 초콜릿, 프랑스잔 치즈, 심지어 미국산 스테이크까지 포함된 놀라운 배급이었습니다. 평양 최고 간부들도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들이었어요. 여기에 현금 2만 달러와 중국 위안화 1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되었죠.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부대원들은 모두 환호했지만 저는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본 문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전차 안에서도 배급표를 손에 쥐고 있어도 기쁨보다는 찝찝함이 앞섰습니다. 저희 집은 평양 중구역에 있는 12층짜리 아파트 8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 간부였기에 비교적 좋은 곳에 배정받은 거였죠.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났지만 그래도 수돗물이 하루에 4대시간은 나오는 편이었고 전기도 저녁 시간엔 대부분 들어왔습니다. 평양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은 환경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집에 돌아오자 반가워하시며 된장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오빠도 마침 휴가를 나와 있어서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아버지는 제 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명희야, 요즘 일은 잘 되고 있지? 부대에서 인정받고 있다면서? 네, 아버지. 이번에 큰 작전이 성공해서 포상도 받았어요. 아버지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나라를 위해 일하니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 부대 일은 비밀이라 자세히 못 물어보겠지만 나중에 누나처럼 되고 싶어. 컴퓨터로 조국을 지키는 거 멋있잖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도 군복무 잘하고 있잖아. 그것도 충분히 훌륭한 거야. 식사를 마친 후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어린 시절 받았던 김일성 배지와 소년단 시절 상장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조직 생활도 모범적으로 했죠. 당에서 하라는 대로 했고 의심 없이 따랐습니다. 문제는 이제 의심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휴가 기간 동안 평양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광장 근처 상점들은 언제나처럼 물건이 부족했고 배급소 앞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사람들의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특히 시장 근처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의 얼굴엔 생기가 없었어요. 평양이 이런데 지방은 얼마나 더 힘들까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인민반 생활총화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모임이었죠. 인민반장 김동무가 회의를 주재했고 15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모임은 언제나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어요. 먼저 김정은 원수님의 최근 교실을 낭독하고 각자 일주일간의 생활을 보고하며 잘못한 점이 있으면 자아 비판을 하는 순서였습니다. 그날은 5층에 사는 박동무가 자아 비판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 집에서 중국 라디오 방송을 몰래 들은 사실을 고백합니다. 친척이 중국에서 보내준 라디오로 호기심에 주파수를 돌리다 우연히 들었는데 이는 명백히 반동적 행위였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박동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인민반장이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동무, 이번엔 자진 신고했으니 경고로 끝내겠지만 다음엔 보위부에 보고할 수밖에 없소. 그리고 그 라디오는 내일까지 인민반에 제출하시오. 박동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회에선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요.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고 친구가 친구를 신고하는 구조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3층에 사는 리 동무를 만났습니다. 리 동무는 조용히 말했어요. 명희 동무, 요즘 보위부 검열이 심해졌다던데 조심하시오. 특히 부대 일하시는 분들은 더 감시가 심하다고 들었소.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선 김정은 원수님의 시찰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화면 속 원수님은 웃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완벽한 화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휴가가 끝나고 다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지하 3층 작업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곳 역시 감시 카메라가 구석구석 설치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요. 키보드를 칠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심지어 점심을 먹을 때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로운 작업 지시가 화면에 떠올랐죠. 다음 타겟은 동남아시아의 한자선 재단이었습니다. 그 재단은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곳이었어요. 손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제가 이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그날 본 문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부대로 출근하면서도 키보드를 두드리면서도 그 내용이 계속 떠올랐죠. 85%가 당 중앙 39호실로 10%가 핵무기 개발로 간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다음 타겟 리스트에 있던 자선 재단들의 이름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식당에서 최선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선희는 평소처럼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명희야, 이번 포상금 받고 뭐 샀어? 나는 어머니한테 중국산 TV 사드렸어. 저는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야,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인민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 선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명희야, 그런 질문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생각하면 안 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생각하면 안 된다니요. 선희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대 내 게시판에 붙은 선전 포스터들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아래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자는 문구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죠. 어느 날 오후 김대좌가 작전실로 들어와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동무들, 다음 작전은 더 중요하오. 유럽의 대형 병원 시스템이 목표요. 환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작전이요.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병원이라니요. 환자들의 생명이 걸린 곳인데요. 그날 밤 혼자 남아서 작업하다가 문득 화면을 멈췄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코드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암이나 심장병으로 치료받는 환자들의 의료 기록이 암호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들이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죽을 수도 있겠죠.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이 떨렸습니다. 주말이 되어 집에 갔을 때 동네 장마당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선 중국에서 밀수입된 물건들을 몰래 팔고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라면과 과자를 팔고 있었는데 얼굴이 너무 야위어 보였습니다. 옆에 앉은 어린 여자아이는 헌 옷을 입고 있었죠.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라면 한 박스를 샀습니다. 아주머니는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동무 고맙습니다. 이 돈으로 딸아이 약을 살 수 있겠습니다. 딸이 아파요? 네, 폐렴인데 병원에서 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중국산 약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약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데 저는 해외 병원을 해킹해서 돈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2만 달러면 이 아이의 약값은 물론이고 동네 아픈 사람들 모두를 치료할 수 있을 텐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평양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대동강변을 지나는데 다리 아래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꽃제비라고 불리는 이들이었죠. 부모 없이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평양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세계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대와 집, 그리고 장마당 정도가 제 생활 반경의 전부였죠. 그 안에서만 보면 북한이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부대에 복귀했을 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전실 입구에 보위부 요원 2명이 서 있었고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옆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팀 박철민 동무가 어젯밤에 체포됐대. 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려 했다나 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철민은 저보다 2살 많은 선배였고 항상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정보를 유출하려 했다니 믿기지 않았죠.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다른 동료를 만났는데 그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박철민 동무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 단지 외국 사이트를 너무 오래 접속했다는 이유로 의심받은 거야. 보위부가 요즘 예민해져서 그래. 그날 오후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든 저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제가 선의의 컴퓨터에서 그 문서를 본 것이 혹시 감시 카메라에 찍혔다면 어떡하죠? 그날 밤 혼자 남아서 작업하다가 문득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진짜 인터넷이 아니라 내부망만 접속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대는 특수부대라 외국 사이트에도 접속이 가능했죠. 다만 모든 기록이 남고 불필요한 접속은 엄격히 통제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북한 관련 외국 뉴스를 검색했어요. BBC 코리아 사이트가 떴고 거기엔 북한 해커 조직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180부대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기사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북한 사이버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은 어두웠고 별이 유난히 많이 보였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 아래 어딘가에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은 두려움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겠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을요. 그날 밤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요. 문제는 어떻게 떠나느냐였죠. 북한에서 탈출한다는 건 단순히 집을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연좌제로 처벌받고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탈출 시도 중 잡히면 공개 총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부대로 가고 선량한 사람들의 돈을 훔치는 코드를 짜는 삶을요. 먼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에서 외국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탈북 관련 정보를 검색했어요. 물론 작업과 관련된 것처럼 위장하면서요. 중국 국경 지역의 지형, 브로커 연락 방법, 탈북 루트 같은 정보들을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검색 기록이 남으면 안 되니까 모두 암기했죠. 해커로 일하면서 익힌 기술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었고 어떤 행동이 의심을 받는지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대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였죠. 의심받지 않으려면 모범적인 부대원으로 보여야 했으니까요. 작전 실적도 좋았고 생활 태도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평양 시내에서 우연히 오래된 대학 선배를 만났습니다. 정확히는 우연이 아니라 제가 의도적으로 찾아간 거였죠. 그 선배는 김 선배라고 불렀는데 졸업 후 대외 무역 관련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역 일을 하는 사람들은 중국과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김일성 광장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다가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선배님, 중국 쪽 일하시면서 국경 지역 가보신 적 있으세요? 선배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끔 신의주나 해산 쪽 출장을 가지. 왜 그래, 명희야? 그냥 궁금해서요. 그쪽 사정이 어떤지요? 선배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국경 경비가 더 심해졌어. 코로나 이후로 특히 심하지. 철조망도 더 높아졌고 감시 카메라도 많이 설치됐다더라. 제 표정이 어두워지자 선배가 물었습니다. 혹시 명희야, 너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지?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님. 그냥 호기심에 물어본 거예요. 선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선배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명희야, 조심해. 요즘 보이부가 예민하니까 말 조심하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제 의도를 눈치챈 걸까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다음 단계는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포상금으로 받은 2만 달러는 집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 돈이면 브로커에게 줄 비용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죠. 문제는 어떻게 그 돈을 안전하게 가지고 나가느냐였습니다. 어느 날 장마당에서 중국산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중국과 밀무역을 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있어 보였어요. 물건을 사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중국으로 물건 보내는 분들 아세요? 아주머니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묻나? 동무가 무역이라나? 아니요, 그냥 친척이 중국에 있어서요. 물건을 보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요. 아주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여기 전화번호 있어. 조심해서 연락해봐. 그리고 나한테서 들었다는 말은 하지 마. 집으로 돌아와서 그 전화번호를 외웠습니다. 종이는 즉시 태워버렸죠. 며칠 후 공중전화에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요? 장마당에서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중국으로 물건을 보내고 싶은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모란봉 뒤편 벤치에서 만나요. 빨간 가방을 들고 오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진짜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토요일이 되었고 저는 빨간 가방을 들고 모란봉으로 갔습니다. 저녁 7시 어둑어둑해진 공원 뒤편 벤치에 앉아 있었죠. 10분쯤 지나자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옆에 앉더니 담배를 꺼내 피우면서 말했어요. 뭘 보내려고 하나? 물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 자신이요. 남자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위험한 일이요. 잡히면 죽소. 알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나 있소? 2만 달러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하오. 하지만 가족은 포기해야 하오. 연자제로 처벌받을 거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과 오빠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는 다음 만남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을 다시는 못 볼 거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 손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었고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가족들이 잠든 후 저는 방에서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어요. 딱 하나의 작은 배낭에 옷 몇 벌과 2만 달러, 그리고 어릴 적 가족 사진 한 장만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평양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면 저는 이곳을 떠날 거였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요. 2022년 6월 15일 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브로커가 정한 날짜였죠. 부대에는 갑작스러운 가족 문제로 3일간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김 대장은 의심 없이 승인해줬어요. 평소 제가 모범적이었으니까요. 저녁 7시 평양역 근처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트럭 한 대를 준비해 왔더군요. 트럭 짐칸엔 야채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야채 상자 아래 숨겨진 공간이 있으니 그곳에 숨으라고요. 저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야채 상자를 치우자 바닥에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이 보였죠. 그곳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고 어두웠어요. 브로커가 다시 상자들로 입구를 막았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 무산까지는 약 550km였습니다. 도로 사정이 나빠서 최소 15시간은 걸릴 거라고 했죠. 트럭은 계속 달렸고 검문소를 4번 통과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군인들이 트럭 주변을 돌며 검사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한 번은 상자를 하나 열어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다행히 군인들은 야채만 확인하고 통과시켜줬습니다. 새벽 5시쯤 트럭이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상자를 치우고 저를 꺼냈어요. 몸이 너무 굳어서 일어서기 힘들었죠. 주변을 보니 산속 외딴 오두막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서 저녁까지 대기하라고요. 밤이 되어야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다른 탈북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와 젊은 여자였어요. 서로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을 테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오두막에 숨어 있었습니다. 밥은 브로커가 가져온 옥수수 빵 2조각이 전부였죠. 창밖으론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좁아 보였지만 물살은 빨랐어요. 저녁 9시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라고 했죠. 3명 모두 브로커를 따라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을 1시간쯤 걸었어요. 나무 사이로 두만강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브로커가 손으로 신호를 보내며 모두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앞쪽에 국경 초소가 보였거든요. 초소 위엔 군인 2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고 서치라이트가 강변을 비추고 있었죠.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서치라이트가 다른 방향을 비추는 순간이 왔어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라고요. 우리는 재빨리 일어나 강변으로 뛰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강변에 도착하자 브로커가 작은 분황을 꺼냈습니다. 간이 구명조끼였죠. 3명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물에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구명조끼를 입고 천천히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6월이었지만 물은 차가웠습니다. 무릎까지 잠기자 물살이 세게 느껴졌죠.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발견한 거였어요. 멈춰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빨리 헤엄쳐서 건너라고요. 저는 물속에 몸을 던졌습니다. 물살이 저를 떠밀었고 팔다리를 미친 듯이 움직였죠.
귀 뒤로 총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보라가 사방에서 튀었어요. 숨이 막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옆에서 함께 건너던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총에 맞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죠. 저는 계속 헤엄쳤습니다. 팔이 아팠고 다리가 풀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중간쯤 왔을 때 물살에 휩쓸려 방향을 잃었습니다. 물을 몇 모금 삼켰고 숨이 막혔죠.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구명조끼가 저를 떠올려줬어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헤엄쳤습니다. 뒤에선 여전히 총소리가 울렸지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반대편 강변에 손이 닿았습니다. 진흙을 움켜쥐고 몸을 끌어올렸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뒤돌아보니 젊은 여자도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자가 강변에 도착하자 우리는 서로를 부축했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살았다는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살았으니까요. 중국 쪽 브로커가 나타나 우리를 숲속으로 데려갔습니다. 30분쯤 걸어가니 작은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낯선 방이었습니다. 창밖엔 중국 간판들이 보였어요. 드디어 북한을 벗어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중국 옌벤 지역의 한 민가에 있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뜨거운 국물을 가져다 줬어요. 말없이 마시라는 손짓만 했죠. 손이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강을 건넌 여자는 옆방에서 쉬고 있다고 했어요. 브로커는 이틀 후에 다시 오겠다며 떠났습니다. 그동안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죠.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된다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 함께했던 남자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는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본 비명이 마지막이었을까요? 창밖을 내다보니 중국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한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간판도 다르고 차도 많았고 불빛도 훨씬 밝았습니다. 이틀 후 브로커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중국 동북부는 북한과 가까워서 단속이 심하다는 거였죠.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함께 온 여자 그리고 다른 탈북자 3명과 함께 승합차에 탔습니다. 모두 5명이었죠. 차는 밤새 달렸고 다음 날 아침 산둥성의 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옌벤에서 1000km 넘게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조선족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집주인은 60대 할머니였는데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오래 해왔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중국 옷을 주며 북한 옷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머리 모양도 바꾸라고 했죠. 북한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긴 머리를 어깨까지 자르고 중국식 화장을 배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할머니 집엔 우리 말고도 탈북자 7명이 더 있었습니다. 좁은 다락방에 12명이 함께 지냈죠. 낮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고 소리도 크게 내면 안 됐습니다. 이웃들이 의심할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브로커는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최근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해져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기다리는 동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할 일도 없고 나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다락방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박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녁 무렵 할머니가 급히 올라와 모두 짐을 챙기라고 했어요. 공안이 이 동네를 수색한다는 정보를 들었다는 거였죠. 우리는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제겐 여전히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숨겨진 공간이 있었죠. 좁은 구멍 속으로 12명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입구를 막고 위에 물건들을 쌓았어요. 1시간쯤 지나자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안이 집 안을 수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옆에 있던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지만 엄마가 재빨리 입을 막았죠. 누군가 지하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공안이 지하실을 둘러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건을 옮기는 소리도 들렸죠. 제 바로 위에 있는 물건을 건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때 위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에게 뭔가 설명하는 것 같았죠.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고 지하실 문이 닫혔습니다. 2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와서 입구를 열어줄 때까지요. 나와 보니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공안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갔다고요. 신고를 받고 왔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못 찾고 돌아갔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 이곳도 안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베이징 근처의 한 농가로 갔어요. 거기서 일주일을 더 숨어 지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공안에 잡히는 꿈, 북한으로 송환되는 꿈, 부모님이 끌려가는 꿈이었죠. 어느 날 브로커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몽골 루트가 열렸다는 거였어요. 중국에서 몽골로 넘어가면 몽골 정부가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까지 가는 길이 험하다고 했죠. 사막을 건너야 하고 국경을 몰래 넘어야 한다고요.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으로 직접 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더 위험했습니다. 대사관까지 가는 길에 공안에게 잡힐 확률이 높았거든요. 우리는 회의를 했습니다. 5명 중 3명은 몽골 루트를 선택했고 저와 다른 1명은 대사관 루트를 선택했어요. 비용은 대사관 쪽이 더 적게 들었지만 위험이 컸습니다. 저는 몽골까지 가는 시간을 더 기다릴 자신이 없었어요. 매일 불안에 떨며 사는 것보다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베이징 대사관으로 가는 시도를 하겠다고요. 그동안 중국어를 더 연습하고 중국 사람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죠. 그 일주일이 평생 중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2022년 8월 3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브로커가 새벽 5시에 우리를 깨웠어요. 저와 함께 대사관 루트를 선택한 김형재라는 남자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베이징까지는 3시간 거리였죠. 브로커가 가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중국 조선족 신분증이었어요. 만약 검문을 당하면 이걸로 버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중국어 억양이 완벽하지 않으니 들킬 수 있다는 거였어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론 중국의 도시 풍경이 지나갔죠. 높은 건물들, 복잡한 도로, 수많은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베이징 시내로 들어서자 차가 더 많아졌습니다. 브로커는 대사관 근처가 아닌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로 대사관 앞까지 가면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브로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사관 정문까지 약 2km를 걸어야 하는데 절대 뛰지 말고 자연스럽게 걷되 만약 공안이 쫓아오면 무조건 대사관 안으로 뛰어들라고요. 대사관 땅에 발을 디디면 중국 공안도 함부로 잡아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형제와 저는 차에서 내렸고 브로커는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어요. 8월 베이징은 무더웠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긴장감 때문인지 추운 것처럼 몸이 떨렸죠. 지도를 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중국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자연스럽게 걷는 척했어요.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1km쯤 왔을 때 뒤에서 누군가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공안 제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신분증을 보자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가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공안이 신분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뭔가 물었죠. 어디서 왔냐고,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배운 대로 짧게 대답했어요. 조선족이고 친척 집에 간다고요. 공안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김형제에게도 신분증을 요구했죠. 김형제도 신분증을 보여줬지만 그의 손이 너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안이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전기로 뭔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김형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본능적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뒤에서 공안이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죠. 거리의 사람들이 놀라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공안 2명이 우리를 쫓아왔어요. 가방이 무거웠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달렸어요. 골목을 돌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뛰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김형제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대사관이 보인다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300m 앞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솟았습니다. 더 빠르게 달렸죠. 200m, 100m, 50m. 대사관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뒤에서 공안의 외침이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침내 대사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봤죠. 저는 한국말로 소리쳤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들이 재빨리 문을 열어줬고 우리는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바로 뒤에 공안들이 도착했지만 대사관 경계선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중국어로 뭔가 소리쳤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경비원이 저희를 안전한 건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김형제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물과 수건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요. 며칠간 대사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탈북했는지, 북한에선 무슨 일을 했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걸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이버 부대에서 일했던 것, 비트코인 해킹 작전에 참여했던 것, 그리고 왜 탈북을 결심했는지요. 담당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북한 사이버 부대 출신 탈북자는 매우 드물다고 했어요. 한국 정보기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질 거라고 했죠. 일주일 후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몽골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이었어요. 김형제도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던 날 창밖으로 베이징 시내가 보였습니다.
2달을 숨어 지냈던 곳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자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으니까요. 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2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통일부 직원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웃으며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죠. 공항에서 바로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이었어요. 3개월간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 제 방을 배정받았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죠.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경제 시스템, 법률, 문화, 언어 등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언어가 어려웠어요. 같은 한국말이지만 남한과 북한의 표현이 많이 달랐거든요. 북한에선 동무라고 불렀는데 여기선 친구나 씨를 붙인다는 것도 배웠죠. 컴퓨터 교육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해커로 일했지만 남한의 인터넷과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달랐어요. 구글, 유튜브, 네이버 같은 것들을 처음 사용해 봤습니다. 정보의 바다라는 표현이 이해가 됐죠. 북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었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았어요.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사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마음이 쉽게 편해지진 않았어요. 부모님과 오빠가 어떻게 됐을까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연좌제로 처벌받았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 죄책감은 여전히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말했어요. 제가 살아서 진실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요. 3개월의 교육이 끝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정착 지원금을 받았고 서울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마트에 가면 상품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사야 할지 몰랐죠. 지하철을 타는 것도 어려웠고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배워갔어요. 하나원에서 알게 된 다른 탈북자들과 연락하며 서로 도왔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사이버 부대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에 정보기관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북한의 사이버 전쟁 체계에 대해 증언해 달라는 거였죠. 저는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80부대의 구조, 해킹 방법, 타겟 선정 과정, 돈의 흐름까지요. 그 정보가 한국의 사이버 방어에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몇 달 후 사이버 보안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엔 해킹이 아니라 방어하는 일이었어요. 기업들의 시스템을 보호하고 해커들의 공격을 막는 일이었죠. 처음엔 북한 출신이라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했고 제 실력을 인정해줬어요. 회사 팀장은 말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국 생활에도 많이 적응했어요. 친구도 생겼고 주말엔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던 평범한 일상이었죠. 가끔 명동 거리를 걷다 보면 문득 평양 거리가 떠오릅니다. 그곳에 남겨진 가족들,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 주민들이요. 그럴 때면 제가 여기서 잘 사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살며 진실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요. 어느 날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맡았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과거에 했던 바로 그 공격들이었죠. 자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공격을 막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지만 지금의 저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찾은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2024년 여름 탈북한 지 2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작은 세미나에서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 사이버 부대의 실상과 제가 탈북한 이유를요.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어줬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날 한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남겨두고 온 것은 평생 아플 거라고요. 하지만 그곳에 남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는 여기서 진실을 말하며 사는 게 낫다고요.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엔 친구들과 밥을 먹고 주말엔 한강을 걷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어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화려한 평양의 모습 뒤에 숨겨진 고통과 억압을요.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꼈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 최신 영상 바로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